역사상 가장 멍청한 이유로 시작된 전쟁들이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 때문에 12년간 대치했던 미국과 영국, 생선 때문에 해군을 동원한 아이슬란드와 영국, 심지어 케이크 가게 약탈 사건이 국제전쟁으로 번진 적도 있죠. 이게 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말이죠. 오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황당했던 전쟁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구 전쟁부터 시작해 볼까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아이슬란드는 런던의 한 자치구보다 인구가 적은 작은 화산섬이었는데 영국 해군이라는 거대한 적과 맞붙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생선 때문이었어요. 아이슬란드는 수세기 동안 어업의 중심지였는데 20세기 들어 영국 트롤 어선들이 헬로윈 때 사탕 싹쓸이하는 애들처럼 대구를 마구잡이로 퍼담기 시작했거든요. 갓 독립한 아이슬란드는 1958년에 배타적 어업 수역을 4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했습니다. 영국한테 금을 들고 꺼지라고 선전포고한 셈이죠. 하지만 영국은 싫은데라며 트롤 어선을 다시 보냈고 아이슬란드 해안 경비대는 영국 선박들과 바다 위에서 범퍼카 게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결국 굴복했지만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죠. 그러다 1972년 두 번째 대구전쟁이 터졌는데 아이슬란드가 수역을 50해리까지 늘린 겁니다. 이번엔 비밀 무기를 들고 왔어요. 그물 절단 장비였죠. 영국 트롤 어선들이 잡은 고기를 끌어올리려는데 그물이 싹둑 잘려있는 거예요. 해상 장난질 같았지만 영국은 수백만 파운드와 자존심을 잃었거든요. 영국 해군이 투입됐지만 아이슬란드의 기동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975년 세 번째 대구전쟁이 시작됐을 때 아이슬란드는 200해리 어업 수역을 선포했는데 사실상 북대서양 전체를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영국은 빡쳤지만 아이슬란드에게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나토 탈퇴 위협이었죠. 냉전 시대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화산섬이 필요했던 나토는 아이슬란드 편을 들 수밖에 없었고 영국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거든요. 심판이 상대 선수를 더 무서워해서 경기에서 진 격이랄까요. 결과적으로 아이슬란드는 어업 독립을 확보했고 영국 어업 마을들은 이제 스시나 팔아야 하나 고민하게 됐습니다. 랍스터 전쟁 이야기를 해보죠. 1960년대 프랑스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아프리카 식민지를 잃으면서 랍스터 공급이 끊긴 겁니다. 그때 희망의 빛처럼 브라질 바다에 랍스터가 넘쳐난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프랑스는 냄새 맡고 달려들었죠. 하지만 대놓고 브라질 랍스터를 뺏겠다고 할 순 없으니까 교묘한 속임수를 썼습니다. 랍스터 양식장을 연구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브라질은 의심스러웠지만 몇 척의 배를 들여보냈는데 놀랍게도 프랑스는 연구는 개뿔, 돈 벌 궁리만 하고 있었거든요. 브라질이 눈치채고 차단했지만 프랑스는 더 먼 바다로 나가서 조업을 계속했습니다. 그 뒤로 해산물 드라마가 펼쳐졌죠. 브라질이 프랑스 배를 납포하자 프랑스는 랍스터가 물고기처럼 헤엄치니까 공해상에서 잡아도 된다고 주장했고 브라질은 랍스터는 헤엄치는 게 아니라 바닥을 기어다니니까 자기네 영토라고 맞받아쳤습니다. 1963년 긴장이 폭발했는데 프랑스가 과잉 반응으로 타르투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의 구축함을 보내 어부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섰어요. 브라질도 지지 않고 해군을 동원했지만 문제는 군대 대부분이 카니발 파티 중이었다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었죠. 다윗이 낡은 배 몇 척 들고 있고 골리앗은 연료가 떨어져가는 상황이었지만요. 타르투함은 웃기게도 급유하러 후퇴했고 브라질은 가슴 펴고 서서 부전승으로 이긴 건지 헷갈려 했거든요. 결국 아무 총 한 방 안 쏘고 끝났고 양측은 프랑스 배들이 브라질 어부들에게 수익 일부를 주는 조건으로 조업하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위대한 에뮤 전쟁은 1932년 서호주에서 벌어졌어요. 농부들이 밀밭을 바라보는데 가뭄이나 해충 때문이 아니라 이맘때 에뮤 때 때문에 초토화된 겁니다. 덩치 큰 깃털 달린 무임승차자들이 가뭄 중에 농지로 이동해서 곡식을 뷔페처럼 먹어치웠거든요. 밀을 먹으면서 주변 작물도 취한 사람처럼 발바댔죠. 농부들한테는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고 대공황으로 생존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에뮤가 힘들게 키운 곡식을 짓밟는 걸 보는 건 자연히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에뮤 침공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기관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호주 왕립 포병대에 메러디스 소령이 등장했어요. 병사 2명, 기관총 2정, 탄약 잔뜩 들고 왔죠.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날지도 못하는 새떼를 잡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알고 보니 엄청 어려웠거든요. 첫날 50마리 정도를 매복 공격했는데 총소리가 나자마자 사방으로 흩어져서 겨우 10마리 잡았습니다. 둘째 날엔 물웅덩이 근처에 매복해서 수천 마리가 모이길 기다렸어요. 순간이 왔을 때 병사들이 발포했는데 기관총 하나가 즉시 고장났고
에뮤들은 도망치면서 아마 광대 같은 병사들 비웃었을 겁니다. 이제 분명해졌죠. 이 에뮤들은 게릴라전 전문가였던 겁니다. 소규모 그룹으로 움직이면서 각 그룹마다 경계병이 있어서 위험 신호가 뜨면 다른 애들한테 알렸거든요. 병사들을 따돌리고 때로는 깃털 달린 저거너트처럼 총알을 맞고도 버텼습니다. 절망한 병사들은 트럭으로 에뮤를 사격 라인으로 몰려고 했는데 이게 움직이는 차량에서 총 쏘던 사수가 에뮤랑 충돌하는 사태로 이어졌어요. 새는 멀쩡히 걸어갔지만 트럭은 못 갔죠. 6.15 작전은 중단됐는데 겨우 수백 마리만 쓰러뜨리고 탄약은 낭비하고 병사들은 망신당하고 한 가지 의문만 남았습니다. 왜 그냥 울타리를 제대로 안 쳤을까요? 위스키 전쟁은 덴마크와 캐나다 사이에 술 취한 술래잡기 게임이었어요. 두 나라가 북극의 황량한 바위섬 하나를 놓고 느긋하게 싸우는데 주먹질 대신 술병을 던지는 겁니다. 분쟁의 중심은 한스 섬이었죠. 솔직히 이 섬은 부러진 연필만큼이나 쓸모없는데 넓은 공원 크기 정도의 차가운 바람과 얼음밖에 없거든요. 1880년대로 돌아가면 캐나다가 땅을 샀는데 한스 섬이 그 영토에 포함됐어요. 근데 덴마크가 사실 그 섬은 우리 어업 활동에 중요해 라고 했죠. 물론 물고기조차 인생 후회할 정도로 얼어붙은 바다에서 고기잡이 한다면 큰일이지만요. 1973년으로 건너뛰면 캐나다와 덴마크는 그린란드와 캐나다 사이 대륙 경계에 합의했는데 경계선이 이 섬을 관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땅을 나눠서 서로 내버두자는 거였죠. 하지만 1984년 캐나다 군인들이 섬에 국기를 꽂고 캐나다 위스키 한 병을 놓고 갔어요. 덴마크가 그냥 넘어갈 리 없죠. 그해 말 나타나서 캐나다 국기를 덴마크 국기로 바꾸고 슈넵스 한 병과 함께 덴마크 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는 메모를 남겼거든요. 교활하죠. 그 뒤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나라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때까지 번갈아가며 국기 꽂고 술병 놔두기를 반복했어요. 나토 동맹국이었던 만큼 국기와 위스키 놀이를 끝낼 때가 됐다고 판단했고 평화적 합의로 섬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캐나다와 덴마크가 이제 국경을 공유하게 됐다는 뜻이죠. 바위 위에서 말입니다. 돼지전쟁은 1859년에 벌어졌어요. 미국과 영국은 딱히 절친은 아니었지만 영토 분쟁을 해결하려 애쓰던 중 산후안 제도라는 작은 땅 조각을 놓고 대결했습니다. 모든 혼란은 미국 농부 라이먼 커틀러가 산후안 섬 정원에서 자기 감자를 읊는 돼지를 발견하면서 시작됐거든요. 처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짜증이 나서 그냥 쏴 죽였죠. 문제는 그 돼지가 영국인을 위해 일하던 아일랜드인 찰스 그리핀 소유였다는 겁니다. 그리핀은 화가 나서 커틀러와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돼지값으로 보상을 요구했어요. 커틀러는 유아보다 더 고집스럽게 지불을 거부했죠. 영국 입장에서 누가 자기 돼지를 죽였는데 그냥 넘어가겠어요? 영국 당국은 커틀러를 체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미국 정착민들은 영국이 돼지 죽인 땅을 침공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요청했어요. 누가 구조하러 왔냐고요? 조지 피켓 대위와 미군 병사들이었습니다. 한편 영국은 그냥 군함을 보냈죠. 죽은 돼지 때문에 일을 좀 더 빨리 확대시키려 한 거예요.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기 전에 양국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약간의 실랑이 끝에 미국과 영국이 섬을 공유하기로 결정했고 돼지 전쟁은 두 군대가 12년 동안 서로 쳐다만 보는 비분쟁으로 끌려갔어요. 짝사랑한 애한테 다가갈 용기 없이 쳐다만 보는 10대 같았죠. 1871년이 되자 양측은 드라마를 끝낼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황제 비렐름 1세에게 사건을 넘기며 당신이 누가 섬을 가질지 결정해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 독일이 평판이 좋았다는 걸 알아야죠. 황제는 상황을 검토한 뒤 미국 놈들이 이 섬을 가져라고 선언했고 돼지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축구전쟁, 미국인들에겐 사커전쟁이라고 해야겠네요. 1969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 긴장이 할라피뇨보다 뜨거웠습니다. 왜냐고요? 온두라스가 토지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소농들을 비옥한 땅에서 쫓아내고 악명 높은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같은 대기업에 넘겼거든요. 온두라스 사람들은 불만이었죠.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이 그 땅에서 일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험악해졌습니다. 험악하다는 건 폭동, 시위, 손가락질이 난무했다는 뜻이에요. 온두라스는 엘살바도르인들이 일자리와 자원을 훔친다고 비난하며 10만 명 이상을 추방하기 시작했고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분노로 끌어올랐습니다. 이 분노와 원한의 냄비가 끓어넘으려는 순간 양국은 1970년 FIFA 월드컵 예선에서 맞붙게 됐죠.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경기는 재앙이었어요. 팬들이 싸우고 국기를 불태우고 욕설이 슈니첼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빠르게 날아다녔거든요. 엘살바도르가 첫 경기에서 졌을 때 선수들에게 쓰레기가 날아왔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수도인 산살바도르에서 온두라스 팀도 비슷한 환영을 받았는데 진짜 돌이 날아왔죠.
결정적인 세 번째 경기에서 엘살바도르가 이겼지만 이미 축구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쟁이었습니다. 1969년 7월 엘살바도르는 온두라스의 전면 침공을 시작했어요. 전투기가 마을을 폭격하고 군대가 국경을 넘어 돌격했죠. 처음엔 압도했지만 7월 15일 온두라스가 공습을 시작했고 7월 18일 휴전이 왔으며 제재 위협 이후 엘살바도르는 8월 2일 철수했습니다. 경기 하나 때문이냐고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축구가 화약통에 불을 붙인 불꽃이었던 건 맞죠. 페이스트리 전쟁은 1838년에서 39년 사이 프랑스와 멕시코 간 분쟁이었어요. 프랑스 제과점 주인이 멕시코에서 조용히 맛있는 간식 팔고 있는데 갑자기 멕시코 군인들이 가게를 약탈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뭘 하겠어요? 론텔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왕 루이 필립에게 곧장 찾아가서 손실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1000페소도 안 되는 가게 피해에 대해 6만 페소를 요구했거든요. 얼마나 달콤한 거래인지. 멕시코 측은 가게를 약탈한 게 아니라 케이크 값을 안 낸 거라고 주장했죠. 어찌됐든 이 페이스트리 사건이 훨씬 큰 일로 번졌습니다. 프랑스는 이 달콤한 분쟁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전면전이라고 판단했어요. 프랑스 총리는 무려 60만 페소를 요구했는데 옥토버페스트 주최 측이 맥주값으로 저를 뜯어먹듯이 멕시코를 뜯어먹으려 한 겁니다. 멕시코는 지불하지 않았고 프랑스는 봉쇄하고 포격하자며 나섰죠. 산후한 요새를 폭격한 뒤 베라크루스시까지 점령했습니다. 무역이 차단되자 멕시코는 창의적으로 텍사스를 통해 밀수를 시작했어요. 텍사스 군대도 개입해서 밀수업자들을 막았는데 그래서 플라워 블러프라는 지명이 생긴 겁니다. 밀수업자들이 해변에 밀가루통을 잔뜩 버렸거든요. 하지만 결국 모든 싸움 끝에 프랑스는 철수했고 멕시코는 60만 페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왜 알아요 뭐? 지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프랑스가 1861년 2라운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길은 개 전쟁은 1925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사이 분쟁이었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더 뒤로 가야 하는데 그들의 경쟁은 1900년대 초 마케도니아와 서부 트라키아 통제권을 둘러싸고 시작됐습니다. 마케도니아 투쟁은 친불가리아와 친그리스 준군사 조직 간 게릴라전 대회 같았어요. 이게 제2차 발칸 전쟁과 1차 세계대전 중 전면 충돌로 확대됐고 끝날 무렵 그리스가 에게에 마케도니아와 서부 트라키아를 파티 마지막 피자 한 조각처럼 낚아챘죠. 하지만 그리스의 점령으로 이 지역에 상당한 불가리아 인구가 남았고 불가리아 혁명가들이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 영토로 습격을 감행했습니다. 1923년 불가리아 총리가 불가리아 반군에게 암살당했는데 총리가 양국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반군들은 총리가 너무 유화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케도니아를 되찾고 싶었으니까요. 그게 마지막 지푸라기였죠. 1925년 10월로 빨리 감으면 그리스 병사가 국경을 넘어 관광 나선 자기에게 개를 쫓아갔습니다. 개는 아마 새로운 간식을 찾고 있었을 텐데 불가리아 국경 경비대는 그다지 느긋하지 않았어요. 병사를 보고 문제가 오는군이라고 생각하고 쏴버렸죠. 하지만 잠깐, 이건 한 버전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버전은 불가리아 병사 분대가 국경을 넘어 그냥 무작위로 그리스 대위를 죽였다고 해요. 어찌됐든 상황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불가리아는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깨닫고 나 아니야 모두로 돌입하며 그리스 경찰이 조사하도록 허락하겠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는 절대 안 받아들였죠. 최후 통첩을 보냈거든요. 사과를 원하고 책임자 처벌을 원하고 200만 프랑을 보상으로 원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편하게 불가리아 마을 페트리치를 점령했습니다. 별거 아니게요. 작은 충돌이 발생했지만 세계경찰국제연맹이 개입해서 양국의 따귀를 날렸어요. 그리스더러 페트리치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하고 휴전을 지시했으며 그리스가 불가리아에 4만 5천 프랑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스가 돈을 내야 했던 거죠. 결국 50명 이상의 사상자, 엄청난 개 짖는 소리, 큰 수표 이후 그리스와 불가리아는 끝냈습니다. 그리스 장군 테오도로스 판갈로스는 자기를 권력에 앉힌 바로 그 군대에 의해 전복됐어요. 걔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건 그에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돌고래 전투 이야기도 재밌습니다. 1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독일 유보트가 프랑스 해안에서 브라질 상선 몇 척을 무작위로 격침시켰어요. 브라질은 빡쳐서 독일의 선전 포고하고 연합군에 합류했죠. 브라질 해군은 지브롤터 해협을 순찰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독일 잠수함이 우글거리는 지역이었습니다. 브라질 선원들의 신경은 기타줄보다 팽팽했어요. 특히 그들 함대의 정찰선이었던 영국 HMS 브리타니아가 방금 독일군에게 격침당한 상황이었거든요.
브라질 선원들은 위험 냄새만 나도 싸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 순찰 중 파수꾼이 갑자기 잔망경이라고 외쳤어요. 순간 혼돈이 터졌죠. 대포가 천둥처럼 울렸고 포턴이 불꽃놀이처럼 물에 쏟아졌습니다. 그 후 바다가 붉게 물들었어요. 영광스러운 승리였는데 나중에 보니 적 잠수함이 아니라 엉뚱한 장소에서 놀고 있던 돌고래 무리였다는 걸 깨달았죠. 음파 탐지 기술도 없고 전투 스트레스가 엄청났으니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겁먹었다고 돌고래를 쏴버리는 건 검은 잠옷 입은 유아를 닌자로 착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톨레도 전쟁도 빼놓을 수 없죠. 1830년대 오하이오와 미시간은 톨레도 스트립이라는 축축한 땅덩이를 놓고 패싸움을 벌이거나 최소한 서로를 약간 괴롭힐 준비가 돼 있었어요. 분쟁은 옛날 누군가가 크레용 든 유아가 그린 것 같은 지도로 두 주 사이 경계를 그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도가 너무 엉망이어서 오하이오는 자기 거라고 생각했고 미시간은 사실 우리 거야 라고 했거든요. 이 늪지대가 왜 그렇게 중요했냐고요. 톨레도는 이리호에 있는 성장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1830년대에 수로는 그날의 고속도로였거든요. 강이나 호수 없으면 물건 운송은 물 건너간 거예요. 오하이오는 무역로를 확보하려고 톨레도를 원했고 미시간은 미래 경제를 부양하려고 원했죠.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양측은 민병대를 소집하며 군사적 자세를 취했는데 전문 군대라기보다는 다락방에서 머스킷을 찾은 아빠들이 주말에 독립전쟁 놀이하기로 결정한 그룹 같았어요. 싸움은 대부분 보안관들이 서로 쫓아다니고 몇 번 체포하고 가끔 총 쏘는 정도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부상은 치명적이지 않은 칼에 찔린 상처였죠.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결국 개입했는데 공정성 때문이 아니라 오하이오가 스윈 스테이트였고 그 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미시간은 기술적으로 옳았지만 손해를 받고 톨레도를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퍼 페닌슐라라는 철과 구리로 가득한 땅덩이로 보상받았죠. 그래서 진짜 누가 이긴 걸까요?